구독, 좋아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속보가 떴네요. 뇌물수수 혐의, 특가법상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이죠. 문재인 지금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에서 기소했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뇌물 공여 혐의, 뇌물 공여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동시에 불구속 기소가 됐네요. 딸 문다혜와 서창호 전 사위죠. 서창호는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를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속보로 났는데요. 우리 김기훈 대변인,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언제 기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오늘 기소를 했다는 속보가 나왔네요. 이 사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뭐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끝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얘기잖아요. 예. 대통령의 딸과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보고 우회적으로 돈을 줬다. 사실상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얘기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타이 이스타젯이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계획도 없었고 그런 필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를 상급 직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다혜 씨와 서 씨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도 밝혔다. 사실도 밝혔다. 검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전 사위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조직적인 범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청와대가 사실상 뭐냐면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은 뭐냐? 친인척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감찰하라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에 그렇죠. 본래 뜻이. 그게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딸 다혜 씨하고 서모 씨의 취업 채용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돈을 받아서 2년이 좀 넘는가요? 그래서 2억 1,000여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게 딱 봤을 때 문재인이란 사람을 빼고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어떻느냐?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배지를 못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소 관련한 이사장, 그 이사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다혜 씨의 남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란 사람이 이후에 3, 4개월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전무한 겁니다. 전무로 들어갔는데 항공 관련해서 경력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도 전무로 들어가서 그렇게 월급을 받았고 또 처음에는 이상직 의원이 그 타이 이스타젯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였고 중진공 이사장이었는데 중진공 직원들이 이른바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 도움을 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직원 다른 데도 아니고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기소를 해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수사도 직접 안 받았고 서면 관련해서 답변을 제가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마냥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희 씨 최근에 벌금 1,50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음주운전하고 이른바 불법 숙박업 때문에 두 가지. 받았는데 네.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뭐냐? 청와대, 그러니까 이분이 태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남편이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란 사람이 그렇게 몇 억씩 2억 넘게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굴 보고 줬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 타이 이스텟의 남편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 태국에서 원격, 어떻게 보면 원격 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그 숙박업소를 또 관리를 해요. 월급을 그 월세를 받아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감찰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태국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 딸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네. 아니 다 성장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또 본인의 집에서는 전월세를 하거나 임대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뭡니까? 이른바 다주택자를 굉장히 범죄시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다주택자 누구의 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은 어떻게 보면 남편은 타이 이스타젯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억 원의 어떤 뇌물을 받고 그 딸은 국내에 들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또 이런 숙박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당연한 기소인데 너무 늦은 기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추진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지금 방금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후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약 40일이 조금 더 지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서면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죠. 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 응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은 이 사건에 관해서 나는 이 사건 거부에 대응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기소가 됐어요. 불구속 형태로 기소가 됐지만 기소가 되면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건은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요. 이 전주지검에서 저는 이제 이 수사 그러니까 이스타젯 관련된 이상직 관련된 그 사건 외에 돈거래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문다희한테 목돈이 넘어가고 네. 거기에 양이네스라든가 경호관 뭐 태국에 갔을 때의 경호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던 행정관 이런 친구들이 이 돈거래라든가 부동산 거래 이런 데 관여가 돼 있어서 이 돈거래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내용 관련해서 국민들이 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 중인데 나중에 기소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김정숙 씨 얘기 들었을 때 그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옷들 어디 행사 갈 때나 순방 때 보면 옷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국민들이 각각의 그때 사진 다 모아가지고 그거 엄청난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때 이분이 이른바 자기가 특정 옷을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의 딸을 또 청와대에 들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석들 부리듯이 했는데 그때 돈을 그쪽 말고 다른 쪽에 옷을 살 때 이른바 관봉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다발을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봉권은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른바 특활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다발로 줄 때 거기 띠지에 거의 붙어 있는 어떤 도장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관봉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진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딸과 사실상 돈거래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검찰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정숙 씨가 딸 다희 씨한테 그때 돈을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인가요? 수천만 원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자기 지인이 밖으로 나가서
은행을 계좌를 통해 가지고 줬다는 건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걸 그렇게 돈을 주죠? 뭐 지금 여기가 남과 북으로 38선으로 뭐 갈려 휴전선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친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계좌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저는 집에 몇 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몇백도 이렇게 현찰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못 되는데 여튼 본인은 몇 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친구를 통해서 딸한테 줬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말이 나왔으니까 그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을 많이 했는데 그 운명이라는 책인가요? 제가 그 책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다시 한번 발행을 합니다. 책을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서 책 표지만 했어요. 책 표지 디자인만 했는데 그 디자인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디자인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다혜 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숙박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 뭘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분이 근데 디자인을 했는데 책 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영에 있어서야 그쪽 안에서야 뭐 그냥 좋은 분이니까 책을 내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인쇄를 2억인가요? 수억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책 표지 조금 진짜 줬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면 그 책 디자인 관련해서 수억을 줄까요? 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거잖아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한테 줘야 될 돈을 즉시 인쇄 일부를 디자인을 했다는 이유로 다혜 씨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뇌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의혹이 될 만하고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에서 이건 문제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기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검찰이 좀 굉장히 로키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쪽에 법이 칼날이 들이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국민들이 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잘 지켜보고 기소가 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증거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된다 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상세한 내역들이 더 나오겠죠. 현재는 검찰의 수사가 다 상세한 내역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뇌물 공여 과정에서 수수 과정에서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실제 검찰의 수사에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어쨌든 공개된 그 상황을 가지고 아마 추후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가 나와서 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자,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성재 장관, 법무부 장관 이 문제 좀 한 점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헌재 탄핵 기각 결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한 후에 이제 검찰 인사 조치를 좀 바로 준비한 걸로 당시에도 좀 일부 보도가 됐었는데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당 이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내란 행위 이렇게 막 운운하면서 인사 조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박성재 장관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넣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찰관하고 대검 감찰부장이 있는데요. 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면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채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민주당 왜 지금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민주당 너희들 책임이라고 말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작년 11월에 계엄 이후에 다 탄핵시켰잖아요.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때 공석을 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이냐고요? 너희들이 일 못하게 직무정지해놓고 왜 지금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과도한 정치 해석이다. 정치 공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관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몇 개월의 공백을 뒤늦게 채운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리가 예전에 류역 전 감찰관이 사직을 한 거예요. 류역. 이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류역 전 감찰관이 사직을 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성희 전 부장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겁니다. 한 명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고 한 명은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했을 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던졌어요, 직을. 그래서 제가 이거 검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0년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쪽에서 그런 생각을 철학과 가치를 공유한 분이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던졌고 그래서 공석이 됐고 한 사람은 이미 임기가 다했기 때문에 공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도 누군가, 그러니까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누구를 딱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이 뭐냐? 그러면 두 자리 모두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종사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박기냐? 뭐 그리고 계엄 관련해 가지고 뭔가 감찰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박기는 어떤 게 알박기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이상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주당 그 의원인데 원래 이 사람이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배지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람을 중진공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알박기를 넣은 거예요.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 뒤 문재인의 사위 그 사람이 항공업계 전무 경험이 전무한데 전무로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2억 원 넘게 받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상직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또 배지를 답니다. 뭐냐? 중진공 이사장 시켜놓고 사위 2억 넘게 돈 벌게 하고 월급 주고 그 이후에 이상직은 이 중진공 이사장이 끝난 다음에 또 의원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알박기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이 나오는 그 전주 쪽에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경쟁자. 네, 근데 최영재 후보라는 분이 있었죠. 근데 그 유력한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 컷오프로 날려버린. 그랬죠. 이게 바로 국회의원 알박기입니다. 왜냐 전주는 공천을 받으면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박기를 다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그게 알박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알박기에 대해서 알박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말기에 알박기 기관장이 29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고 임기가 끝났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29명이 되는 거예요. 29명. 그러면 이 29명 알박기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문재인 때 뒤늦게 알박기 했잖아요. 임기 말에. 그러면 임기가 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다 하고 지금 만약에 다음 정부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29명은 세계 정권에서 본인의 임기를 다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알박기의 전형을 보여준 게 누구냐?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이 지금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 알박기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앞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당의 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박성재 장관을 비난할 때 내란 행위 이렇게 운운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난번 헌재에서조차 그 빨간물이 싹 들어져 있는 친민주당 성향의 그 헌재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 헌재에서조차도 박성재 법무장관 소위 안가회동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란 행위에 관련되는 그런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사실상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결론이 난 것에 관해서 또 내란 행위 운운하네요. 안가회동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고함만 지른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란 총을 쏘는 겁니다. 아니
헌재에서 각 기각이 돼서 내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뭔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또 그 내란 프레임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통령이 이제 헌재 결정으로 파면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받아 안고 그렇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 여기 잘한 게 아니잖아요. 헌재 결정에서도 수많은 탄핵 30번 가까운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탄핵 심판 제도를 위법성과 위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를 압박할 목적으로 의혹만으로 남발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기각이 돼서 결정으로 기각이 돼서 요 내란 동조나 내란 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런 프레임 속에서 계속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 국민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 선동은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런 걸 잘해요. 뻔뻔함과 이런 거짓 선동을 잘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팩트를 통해서 펜 앤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일반 사람들도 속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성재 장관 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추미애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의 추접인가요? 자, 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추미애 의원이 됐으니까 의원이라고 딱지도 붙여줄게요. 추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을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바퀴벌레 잔치판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민이 관심이 많고 언론이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죠?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예. 언론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미애 의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퀴벌레 잔치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 그 바퀴벌레 잔치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국민, 바퀴벌레네요. 바퀴벌레네요. 네. 우리 국민은 다 바퀴벌레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바퀴벌레가 놀고 있는 걸 시청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퀴벌레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국민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죠. 본인이 내가 이거가 얘기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바퀴벌레야.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 후보들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정의로운 국민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잊혀지기 싫은 거죠. 왜냐 자기가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에 있어서 우리한테 큰 희망을 주신 추미애 장군께서 지금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나름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명계 분들이 너무나 목소리 고함고함 지르면서 뭐 박찬대 그다음에 정청래, 김민석 이런 분들이 너무 앞서가니까 급한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나 그래도 누구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이야. 예. 내가 이번 조기 대선에 내가 뭔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온 게 바퀴벌레인데 이거 저희가 너무 띄워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자, 나서고 있어. 나 여기 있어. 나도 좀 봐줘. 뭐 이런 것을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뛰어들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앞서 일부에서도 저 잠깐 다뤘는데요. 네. 유시민이 지기현 판사를 향해서 징계에 운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기현 판사 죽을 때까지 뭐 이름 거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유시민도 그렇고 추미애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기현 판사는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는 특혜 재판쇼 특혜를 주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마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징계 조치 또 운운을 했어요. 이렇게 직위원 판사를 향해서 유시민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여러 법사위원들이 가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직위원 징계하라 지금 그런다는데 집중 포화를 하는 이유 그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전 대표님께서 대통령에서 떨어질 거다, 선거에서 떨어질 거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없어지면 포스트 이재명은 누가 될까? 그거는 비명계한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선을 보십시오. 아예 숨 쉴 공간을 없애버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경선이라는 원래는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지원을 하면 1인은 1표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막아버렸습니다. 개딸들이 권리당원 50%를 해서 개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2024년도에 저걸 냈죠. 이른바 비명 현직 의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현역 국회의원 재밌는 게 비명인 사람들 이재명이 싫어하는 그 비명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됐는데 이번에 또 그 업체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포 떼고 그다음에 차 떼고 운동장도 기울게 해서 지금 완전히 9대 1로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재명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포스트 이재명 다음에 비명의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거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에서 뭔가 제가 볼 때 적어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시민하고 추미애는 열심히 해서 이재명이 사라진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된다. 그 생각해서 지금 개딸들이 원하는 개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시민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때 김경수에 대해서는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김동연한테는 배은망덕한다. 그 다음에 임종석한테는 딴 직업 구해라. 김부겸한테는 책이나 읽어라. 이른바 비명계 4명에 대해서 다 욕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이재명이 없어지면 비명계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개딸들이 원하는 사람들 공격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전 대표님은 이 그 추미애, 유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사랑님이 댓글을 이렇게 주셨네요. 만약을 대비한 추임새. 추임새. 야 정말로 압축적으로 표현을 추까지 넣어서 만약을 대비한 추임새. 제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추임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이재명 이게 어쨌든 장안에 화제가 갑자기 됐으니까 정말로 이 화제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행심리, 속행합의길이라고 그러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상황이 진행되면서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상황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왜 당연히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2심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때렸잖아요. 네. 무죄를 내렸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이재명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판결문을 봤을 때 제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이러해서 이재명이 무죄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사진을 확대했잖아요. 근데 그걸 조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백현동 관련해서 엄연히 옹벽 아파트가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아파트에 있어서 특혜 아파트 이른바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로비스트가 누구냐? 김인섭 씨라고 성남시 나올 때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옹벽 아파트 인허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 국토부가 아니라 김인섭 씨의 로비로 해서 70억 가까이 시행사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추징금으로 70억 가까이 뱉어냈습니다. 이게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인허가는 성남시에서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이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는 성남시 본인이 성남시 너희가 인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 김인섭 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70억 가까이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입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처구니 없는 판결문을 보면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이재명은 백현동에 그 김인섭 씨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김인섭 씨 이게 아니라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협박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다른 대법원에서 결정난 거랑 상호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일반 대법원이 있고 이반 대법원이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은 빼박이다, 유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이거를 교정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재명을 유죄를 주는데 벌금 한 70만 원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유죄는 유죄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이 잘하는 게 뭐냐? 침대 축구잖아요. 침대 축구를 하는데 얘가 계속 뭐 그런 서류를 안 받아.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벌금 100만 원 이하의 70만 원 정도로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법원에 상고할 때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상고장 제출, 상고 이유서 제출로 한 달 가량을 본인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상고를 못 해요. 검찰만이 상고하는데 검찰이 상고장, 상고 이유서 빨리 했고 이재명의 한 달을 묵힐 수 있는 한 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633 아닙니까? 그럼 3개월 안에 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중에 한 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23일 날 이미 대법원이 전원이 다 모여서 이걸 논의하자 이렇게 한 거고 이례적으로 이틀, 3일 안에 2번이나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는 뭐냐? 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알려줘서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찍고 싶으면 찍어라. 그렇지만 무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름말을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2심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살리려고 했다가 도리어 이재명을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1부에서도 좀 다뤘는데 2부에서 좀 다루면 계속 이제 댓글에서 아마 희망 고문 그만하라고 희망이로 너무 많이 한다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당해왔고 물론 지기현 판사나 몇 분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그 판사 이름이 뭐죠? 갑자기 그 판사 이름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저도 예, 그것처럼 이제 강단 있는 판사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법 연구위 출신의 김동연 판사나 뭐 우리법 연구는 아니지만 유창훈과 같은 권순일의 밑에서 자라왔던 이런 판사들을 많이 봐왔고 헌재에서 워낙 5대3, 4대4 결과가 나올 거다. 그건 사실은 이제 정보를 기초한 예측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정보를 기초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대3, 4대4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실제로 헌재가 상당히
재판이 길어지면 심리가 길어지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랬습니다. 3월 말까지도 실제로는 3월 중순까지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8대 0이 나왔습니다. 그런 정보의 중간에 변화가 생겼고 뭐 그런 것으로부터 지금 이제 당시의 상황을 봤던 많은 분들은 이제 더 이상은 사법부 기대하지 말아라 해서 희망 고문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바람이 불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쓰러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대법원의 재판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거고 몇 명의 우리 법 연구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한 명이 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유무죄를 가리길 것이기 때문에 헌재와 똑같은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희망 고문도 안 되지만 네. 너무 낙담 고문도 부정 고문도 미리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누워버리는 아예 너무 방어적인 네. 그러면 또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네. 여쭤볼게요. 무죄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냥 기대하지 말고 있으면 싸우지 않겠죠. 아무리 싸울 의지도 좀 덜할 거고. 그런데 당연히 네. 이건 항소심 판결은 문제가 있다 해서 조목조목 대법관들이 잘 살피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금 633 원칙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 벌어질 혼란을 조기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아니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될 범죄자가 즉 피의자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한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적어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확실하게 심판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내에서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댓글을 이렇게 쭉 다 봤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허탈함, 예.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저도 있습니다. 근데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우리가 싸워야지 헌재도 그리고 또 대법원도 거기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가 관심 없고 그래 그럴 것이다 낙담하면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저희가 싸움의 전선은요. 조기 대선에서 싸우는 게 있고요. 또 사법의 영역에서 싸우는 게 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들의 힘이 세다고 하면 좀 분위기를 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만장일치 8대 0이라는 그런 분위기에 쏠립니다. 근데 사법부는 그다음 대법원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과반입니다. 7대 5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미묘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헌재하고 대법원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서로 사법부의 최고가 누구냐, 최고의 사법기관이 누구냐를 가지고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법원이 헌재 일방적인 이 구성과 이 일방적인 결정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련해서 당연히 대행으로서 2명을 지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으로서 인용해서 그 지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헌재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있는 중도 보수의 재판관들이 이거 헌재가 너무 정치색이 띈다. 그렇다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저는 역사적 책무 그런 걸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이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헌재에 뺨을 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낙관적으로만 그냥 제 생각대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는 이 허탈함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헌재 재판관들한테 너무 의존할 필요 없다. 그래 너희하고 우리가 전반전에 2골 먹었지만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3-4골 넣으면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그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4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이재명은 지금부터 겁박하잖아요.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 진행되는 거 다 스탑시키겠다. 예. 이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수설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탄핵 소추란 얘기하고 있죠. 탄핵 소추 어디에 썼습니까? 국회에서 기소를 했어요. 국회가 사실상 기소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추는 기소죠. 근데 탄핵 심판은 뭡니까?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와 재판, 소추는 재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명시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선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법을 또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이거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여기에서 가름말을 타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보십시오. 헌재에서 결정이 다 파기 자판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 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 이재명 2심 재판, 항소심 재판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저쪽 민주당에서 이른바 개딸들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번 항소심 재판이 진짜 잘못됐구나. 교정이 됐구나. 그렇다면 이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적 싸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하튼 헌재가 아니라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 취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헌재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그것을 알려줘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저는 해줄 거라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선거 시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오늘 여러 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대법원 취재를 하는 이제 언론사에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 한 관계자도 기일을 이렇게 속행 기일을 한다고 하는 건 재판연구관들이 이미 사전 검토 내용을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 지금 가상을 해보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나 사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일부 법조 취재를 한 분은 이 재판연구관들이 유무죄 2개의 안을 이미 대법관들에게 보고를 했다. 특히 박영재 주심 재판관에 보고를 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고 시점이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른바 공직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게 5월 12일부터입니다. 그럼 5월 12일 전에 뭔가 민주당 쪽에 후보가 이재명으로 지금 완전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에게도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은 뻔뻔하기 때문에 그냥 갈 겁니다. 무죄라고 우기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후에 이거를 만약에 결과를 냈을 때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선거가 시작됐는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이른바 증인들을 불러서 이게 하나하나의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1심과 2심에서 나온 사실관계 그다음에 채택된 증거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적용되는 거. 한쪽은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고 한쪽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인식의 문제다. 감정의 문제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판사들 그중에서도 이제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만 그 자료들만 봐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결정을 할 건데 다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혼잡한데 네. 당신들이 이거를 조금 정리해 달라. 우리가 여기에서 갈등을 뭔가 화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대법관, 법원 이게 정상적으로 결정을 안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관이 633 원칙을 계속 고수했으니 다른 선거도 아니고 이재명이란 사람이 선거 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선거 나와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시점이 나중에 결정이 나오면 뭐합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가 시작되기 전 5월 10일 전에 저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렇군요. 사실상 그러면 5월 한 7일, 8일, 9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한번 지금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겠네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송사에 계셨으니까 취재 경험도 실제로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 여러 소식을 들으실 텐데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들려오는 소식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요즘 민주당이 욕하는 네. 고함 지르고 막 뻔뻔하게 지금 우격다짐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 예. 그리고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떨고 있는 거죠. 의식하는 거. 의식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정보력이 많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댓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은 과거에 이재명과 싸우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통합이냐, 뭐 정의냐, 민주주의냐 얘기를 하지만 본인의 업보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그렇다면 이재명은 누가 잡느냐? 우리의 경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에서 잡습니다. 그다음에 한독수가 나와서 같이 해서 잡습니다. 하지만 또 누가 잡느냐? 사법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청래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캥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캥기니까. 아니 참정권 이재명이 떳떳하면 저 같으면 대법원 빨리 판결해서 내가 무죄 취지로 무죄를 확정받고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냐? 알고 있거든요. 유죄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범계 의원은 전격 전원 회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대로 시간이 돼서 결정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만큼 겁먹은 개가 캥캥 더 짖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엄연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희망 고문이다 그런 거 다 떠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조기 대선 우리가 이기면 이재명 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법 리스크 여전히 존재하고요. 재판은 진행되니까요.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뭐 계속 속행 심리를 하는데 또 오늘 합의 기일을 진행한 후에 심리를 진행하고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할까 아니면 네. 오늘로 심리를 끝낼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한 번 정도 추가로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 자체는 간단하고 이미 자료들은 다 확보가 돼서 검토도 거의 끝났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마지막으로 주의하게 좀 살펴볼까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이 거짓말을 선거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표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는지가 방점이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누가 기준이었나? 이재명이 기준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 입장에서 그게 이른바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이재명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견 표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뭐냐? 이거는 야, 표 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날려야 돼. 이 생각하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궤변이 무섭습니다. 궤변이 뭐냐? 그냥 들었을 때는 거짓말 같아.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하나 막 뜯어. 이게 법 기술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요렇게 쪼개니까 법이 아니래. 아니, 이 무죄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증교사 관련해서 이재명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황당하죠?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위증교사를 시켰다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30분짜리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녹취를 들었습니다. 아,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아니, 들었다고 했으면,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했잖아.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한 사람은 유죄라는 이런 어떻게 나왔는데 그게 또 일일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리고 그렇다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면 내가 유권자가 돼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본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파기환송이 되든 아니면 자판을 하든 저는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2부 김기흥 대변인 모시고 박성재 장관 문제부터 지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의 지금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기흥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